제2장 이변. 모나키산의 축축한 바람이 너도밤나무 숲을 흔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절벽 아래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아, 네가 이런 거니? 어린 기사야마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 앞에서 큰 벌을 짓눌러 죽였을 때처럼 이상한 희열과 함께.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아버지는 땅에 머리를 짓이기며 용서를 구했고 기사야마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이해하던 아버지와 눈앞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100번 죽은 남자라는 직업을 버리고 마술쇼도 멈추고 술을 마신 걸 봤다고 지하실에 가두던 아버지. 항상 싸우는 모습을 봐왔던 기사야마는 왜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릴 적 다정하던 아버지를 되찾고 싶었던 기사야마는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를 죽이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 믿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세운 추락주의 표지판 옆 개가 죽는 절벽으로 어머니를 데려갔다. 절벽 끝에서 어머니를 밀자 어머니는 짧게 웃으며 아래로 추락했다. 기형처럼 뒤틀린 시체를 보며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발을 헛디뎌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 시체는 마치 춤을 추듯 엉켜 있었다. 기사야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는 한 달 동안 절벽 아래 부모의 시체를 지켜봤다. 썩어가는 육체와 까마귀의 불이 아래서 결국 깨달았다.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한번 깨진 그릇은 결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부서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걸 기사야마는 부모의 죽음으로 깨달았다. 여름의 끝자락, 토요일 아침. 평소와 달리 약속도 없는 여유로운 시간이 흘렀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거실, 그 안엔 소소한 대화가 오갔다. 드라마의 주제가로 아카다마의 신곡이 정해졌다는 소식에 아야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제타 아노가 주연이라니 대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기사야마의 부인 기키는 조용히 화분에 비료를 뿌리며 말했다. 여보, 혹시라도 마후유한테 변태 같은 스토커들이 찾아오진 않겠죠? 그 말엔 지난 기억의 그림자가 어렸다. 한때 드라마가 히트했을 때 스토커에 시달렸던 그 기억 말이다. 하지만 마후유는 담담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얼굴 없는 가수를 어떻게 찾아오겠어? 자신의 얼굴은 아무도 모른다며 그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은 평화로웠다.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는 한낮의 고요함에 묻혀 흐려졌고 TV 화면에선 회색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무렵 기사야마는 집안을 둘러보며 은밀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의심스러운 시선은 사라졌고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안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또 한 번 균열을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이 평화가 무너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걸 그때 기사야마는 알지 못했다. 불사관이라 불리는 낡은 저택, 그곳은 오랜 세월 숲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마치 과거의 망령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던 그곳. 기사야마는 그 장소를 되살렸다. 먼지 쌓인 발전기를 교체하고 녹슨 차단기를 손보았다. 그러자 죽어있던 불사관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현관문 앞 트렁크에서 무거운 침낭을 꺼내 들자 모기떼가 몰려들었다. 짐은 인식 도어락이 깜빡이며 문이 열렸고 낡은 방향제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침낭 속에 담긴 것은 평범한 이불이 아니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 안에서 무겁게 눌러 있었다. 지퍼를 당기자 상한 머리카락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냄새가 퍼질까 두려워 시체는 담요로 감싸고 틈틈이 방부제를 꽉 채워 넣었다. 한 점이라도 냄새가 새어나가면 가족에게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니까. 팔뚝에 앉은 모기를 짓이기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산부인과 이쿠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쿠타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발주서를 조작해 약물을 빼돌리고 장기밀매와 난산한 신생아를 팔아버리는 쓰레기였다. 그리고 기사야마가 그의 약점을 알게 된 건 천운이었고 죽을 때까지 그를 수족처럼 부릴 생각이었다. 쭈그리고 앉은 기사야마는 침낭을 손으로 휘젓더니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시체의 얼굴을 끌어냈다. 그러며 그는 수화기 너머로 말했다. 시체 냄새가 병원에 진동한다고 소문났더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피식 웃었다. 내가 시킨 일 끝나면 항상 샤워하고 출근하라고 했지. 죄송하다는 말이 전혀 감정을 담지 못한 채 되풀이됐다. 새로운 일이야. 불사관에 있는 시체 사흘 안에 처리해. 이쿠타가 망설였다. 학계 때문에 히로사키에 있다느니 어쩌느니 그의 입을 막는 건 간단했다. 내 처지 모르는 거 아니지? 기사야마의 눈은 흐려졌고 죽은 모기의 시체를 문질렀다. 통화를 끊자마자 그는 담배 대신 꺼낸 킹배트를 입에 물었다. 지포 라이터의 불꽃, 그리고 뿜어져 나온 달콤한 연기. 담배가 아니라 대마초. 어릴 적부터 말아 피우던 약물이었다. 의존성 따위는 상관없다. 그에겐 감각을 깨우는 도구일 뿐이었으니까. 그 순간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아야카야카가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공원을 달리는 게임 캐릭터. 그리고 한참 후 기사야마는 태블릿을 챙겨 불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복도의 끝, 바닥 타일을 옆으로 밀자 지하로 통하는 구멍이 나타났다. 15m 아래 침대에 누운 한 사람. 페페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그는 침대에 다가가 주사기를 들었다. 이소미탈. 페페코의 혈관에 약물이 주입됐다. 수시간 동안 눈도 못 뜰 것이다. 그의 몸을 뒤집고 윤활제를 꺼냈다. 페페코는 남자였다. 음경과 음낭은 이미 절제한 상태. 하지만 완전한 성전환은 실패했다. 기술이 부족해서 질을 만들진 못했으니까. 머리에 아크릴 욕실 의자를 씌우고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스트리밍 화면 속 아야카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됐다.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기사야마는 페페코의 그곳에 자신을 밀어넣었다. 화면 속 인터넷 라이브를 하던 아야카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이러다 우리 팀이 지겠어. 그때 툭 태블릿이 떨어지며 진실이 드러났다. 욕실 의자 너머 멍과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 현실의 페페코였다. 그 순간 약기운이 가신 페페코가 기사야마의 배를 걷어차고 위층으로 도망갔다. 신음하며 굴러떨어진 그 입에서 걸쭉한 샌드위치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약기운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페페코. 잠긴 현관문 앞에서 페페코는 칼을 휘둘렀다. 기사야마는 칼을 피하고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꽂았다. 목을 졸랐고 손가락으로 눈과 코를 눌렀다. 비명을 지르며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하던 페페코를 질질 끌고 다시 지하로 침대에 던지듯 눕힌 후 그는 베갯닛을 벗겨 머리에 씌웠다. 누런 천이 검게 물들어갔다. 바늘이 피부를 뚫었다. 피가 번져갔다. 그리고 기사야마는 생각했다. 100번은 넘게 이놈을 썼다. 가슴은 휘었고 똥이 셀 정도로 망가졌다. 조만간 집에 에어컨을 바꿔야 했는데 이 녀석이 에어컨보다 먼저인가 보다. 붉은 천이 상하로 흔들리던 그 순간 스트리밍 속 아야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오늘은 이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현실과 악몽이 뒤섞인 지하의 방. 그곳은 욕망과 광기가 춤추는 무대였다. 밤 9시 45분. 폐점까지 15분 남은 쇼핑몰 버즈에 황급히 들어선 기사야마는 2층 주류 매장에서 대만 맥주 6캔들이 팩을 2개 집어들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가조 경찰서 소속 이모쿠보 형사와 그의 동료였다. 순간 걸음이 멈췄다. 계단 아래에는 토트백을 움켜쥔 여성이 형사에게 방금 당한 소매치기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들과 눈을 마주쳐도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얼마 전 사람을 범한 직후의 상황을 떠올리자 이들과의 마주침이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기사야마는 조용히 돌아서 반대편 계단으로 향했고 그 길로 쇼핑몰 뒷문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평소엔 지나지 않던 뒷골목. 거기서 네온 간판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사장님 오늘 끝내주는 언니들 많습니다. 간판엔 섹시 클럽만이라 적혀 있었다. 좁은 계단 위로는 익숙한 비트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는 잠시 끌리는 마음을 억눌러야 했다. 아야카와의 행위가 끝맺지 못한 탓에 아직도 사타구니가 불편했다. 비닐봉지를 고쳐 들며 그곳을 지나치려던 찰나 갑자기 남자 하나가 계단에서 고무공처럼 튀어내려왔다. 아스팔트에 머리를 찌우며 그대로 기사야마의 발밑에 쓰러졌다. 앞니가 벌어진 남자의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이어 눈썹이 없는 남자가 다가왔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는 쓰러진 남자의 엉덩이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했다. 지갑엔 돈이 없었고 그는 그대로 멱살을 잡았다. 돈 뽑아와. 죄송합니다. 정말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조아리며 바닥에 이마를 붙였다.
가진 것도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말에 눈썹 없는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신음을 내뱉었다. 그때 두 남자의 시선이 기사야마를 향했다. 암니남에게 나이를 묻자 그는 21라고 대답했다. 지갑에서 학생증을 꺼낸 그는 나고리 미술전문학교의 학생이었다. 기사야마는 그에게 말했다. 2시간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암니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고 기사야마는 그 자리에서 22,000엔을 건넸다. 그들은 함께 콘셉트 호텔 가네샤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기사야마에게 특별한 기억이 깃든 장소였다. 인턴 시절 지금의 아내인 연극배우 키키와의 만남. 술로 그녀를 취하게 하고 억지로 이 호텔로 끌고 들어왔던 날. 하지만 그녀는 좀처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호텔로 들어섰을 땐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대와 달리 그 방은 병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키키는 당황한 눈치였다. 샤워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의사 가운을 건네며 장난스런 미소를 지었지만 곧 와인의 술기운에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엄청난 양을 토했다. 그 기억은 선명하게 기사야마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205호실. 이번에 들어선 그 방은 절의 본당처럼 꾸며진 공간이었다. 육각 단상 위 약사열에 향로와 묵타까지. 황당함 속에서도 기사야마는 암니남과의 행위를 마쳤고 만엔을 건네자 그는 칭송하며 연락처를 적어 방을 떠났다. 그를 아야카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음경을 자르고 가슴에 실리콘을 넣으면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를 감금하기엔 적절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VIP 고객 기사야마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마약 딜러 에덴. 소년 같은 얼굴에 온몸을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는 떠돌이 주술사 같은 외모였다.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유명했지만 돌연 방송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 연예계를 떠났던 남자. 세상의 시선을 지우기 위해 온몸에 타투를 새겼고 그 비용을 벌기 위해 마약을 팔기 시작했다. 에덴은 새로운 제품 시스마를 소개했다. 효과가 나타날 확률은 50%.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면 어떤 남자는 쾌락에 미쳐 스스로 머리를 쪼개 죽었다고 한다. 기사야마는 흥미를 느꼈다. 첫째 딸 마우유를 스토킹했던 페페코는 이제 쓸모가 없다. 암니남을 아야카로 만든다면 페페코는 시스마의 실험 대상으로 쓰기에 딱이었다. 그는 2개의 앰플을 사고 만엔짜리 2장을 건넸다. 에덴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사라졌고 기사야마는 엷은 미소를 띠며 앰플을 챙겨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 기사야마가의 아침은 늘 분주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8월 30일.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없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정오를 넘긴 시각. 평소보다 공들여 수염을 깎고 옥스퍼드 셔츠에 옷깃을 단정히 여민 기사야마는 거실로 나섰다. 화이트 와인으로 조리한 와규 안심 스테이크의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딸 마우유는 긴장한 듯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구고 쓸모없는 건강 음료들을 찬장 깊숙이 밀어넣었다. 방금 전까지 TV를 보던 아야카는 언니를 놀리듯 말했다. 언니, 오늘 처녀 자리는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 낭패를 본다는데. 가볍게 신경전을 벌이던 두 자매는 이내 말없이 TV를 껐고 키키는 스테이크 위에 마늘 글라스를 정성껏 올렸다. 마우유의 휴대폰이 진동하자 그녀는 가족들에게 소개할 남자친구가 도착했다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렇게 달려나가던 마우유는 부끄럽다며 가족 사진을 치우라고 했고 기사야마가 딸의 부탁에 액자로 손을 뻗었다. 자신이 이뤄온 가정, 그 완벽했던 20년의 결실을 떠올리며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수납장을 열었다. 그 순간 선반 위에서 페라가모 신발이 쏟아지며 액자가 떨어지고 방향제 병이 쓰러졌다. 당황한 그가 병을 세우려다 무릎으로 화분까지 넘어뜨렸다. 알로에 화분의 흙이 바닥에 쏟아져 현관은 마치 술 취한 난동 직후처럼 엉망이 되었다. 정신없이 수습하던 와중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너머로 보인 건 보통 체격의 청년과 마우유의 실루엣. 시계는 정확히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긴장한 얼굴로 현관으로 모여들었다. 문을 열자 마우유의 남자친구인 청년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가감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그 남자. 그 순간 기사야마는 몸이 굳었다. 어제 봤던 그 얼굴. 입을 벌리자 똑같은 앞니 사이가 드러났다. 어제 만엔 주신 아저씨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말에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마우유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됐다. 확실히 이 남자는 학생증까지 보여줬다. 가짜였단 말인가? 혹시 저기에 있는 맥주, 어제 그 대만 맥주 맞죠?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제가 택배 일을 해서 그런 건 잘 기억하거든요. 그 버즈 비닐봉지, 호텔 가네샤에서 봤어요. 뇌리를 때린 단어 가네샤. 기키 역시 20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그 특이한 병원풍의 호텔 방을 잊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설마 제가 진짜 고아라고 믿으신 건 아니죠? 남자는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그 눈썹 없는 아저씨한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잖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형사가 쫓던 소매치기, 사기, 거짓말, 그리고 자신과의 매춘. 이 남자는 인간 쓰레기였다. 아빠랑 하루가 호텔에 간 거야? 마우유는 충격에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빠 무슨 일인지 설명해. 차가운 눈으로 아야카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기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기사야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평범했던 하루의 시작. 단단히 쌓아올린 가족의 평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